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해설드리는 백모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지금 급속한 인구 절벽에 부닥치는 상황, 그리고 바이든이 국내적으로 얼마나 무능력한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 또한 바이든이 그 중동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불장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미국 안에서는 MTR, 즉 마가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 동맹이 이제 궤도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좀 광범위하게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세계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큰 거. 큰 거. 근데 하나하나가 되게 다 굉장히 큰 이슈들이에요. 네. 먼저 중국 그 인구 절벽 그 침몰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지금 중국 센서스의 일부 결과가 발표됐죠, 최근에? 일단 일부 결과입니다. 네네. 전체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인구 통계에 대한 여러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네네.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게 출생이 연 1,200만. 그래서 네. 4년째 사실은 좀 감소 중입니다. 4년째 감소 중. 예. 예. 그래서 출산율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성은진국이든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현재 출산율이 가임 여성 기준 1.3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에서 저게 49세인가 그래요. 그렇죠. 15에서 15에서 49세 가임 여성 기준.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fertility rate라고 하는데 1.3. 1.3.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한 명당 아이 1.3명을 낳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중국이. 그렇죠. 한국이 1.3으로 떨어진 게 언제예요? 지금 한국은 세계 최하인데 0.98. 0.98로 세계 198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한국은 그럼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개찐도찐인데 뭐하러 중국이 뭐 대단한 위기인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 오늘 그 얘기 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튼 1.3이 이게 마의 숫자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이 1.3 이하로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IMF 직후입니다. 2001년. 2001년.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 궤도 진입을 하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OECD 가입하고 선진국 궤도 진입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중국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23년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거다. 뭐 거의 지금 뭐 추월할 거라는 예상인데 거의 확정일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정적인 게 원래 유엔이 2019년인가의 보고서에서 2027년에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거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그 출산율이 2.3쯤 돼요. 인도가. 네, 그렇죠. 인도가. 유엔이 아니라. 그래서 유엔이 2027년에 그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거다라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내후년 2023년이면은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애써 드립을 치고 있죠. 네네.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다. 네네. 인구 정책 좀 고치면은 출산율 낮는다. 그리고 급질릴 필요가 없다. 근데 국내용이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 케이스를 이야기해요. 중국만 인구 문제를 겪는 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 과정을 겪었다. 뭐 일본, 우리 뭐 유럽. 근데 유럽은 조금 다른 게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초거대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많다. 이거 사실은 초거대국하고 인구 문제 해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허풍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노동력은 아직도 풍부하죠. 근데 이 질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제 초래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은 서방보다 가족에 대해 많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국적인 특수한 또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1가구 2자녀 정책인데 이 정책만
고치면 출산율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혹은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네. 말하자면은 이제 허풍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같으면은 이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왜냐면 노동 집약적인 그런 수출 구조를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절벽이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 측 또 중국 언론, 국영 언론들 다 국영 관영 언론이죠. 중국은 여기가 무지하게 그 지금 그 겁이 나는지 오히려 이거 겁날 거 없다라는 드립을 심각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거 뭐 심각한 문제 아니야. 이거 정책 좀 고치면 바로 잡혀. 뭐 중국은 아직도 노동력 풍부해. 중국은 초거대국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우리가 아직 손볼 여지 많아. 뭐 이런 식의 좀 이상한 그 드립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인구 절벽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심각합니다. 물론 0.98이니까 그 중국의 인구 절벽이 심각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2016년에 중국이 1가구 1자녀에서 그렇죠. 1가구 2자녀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렇죠. 개방 초기에 이제 덩소핑이 인구 정책을 원 베이비 정책을 했어요. 1가구 1자녀. 그러다가 16년에 2016년 불과 한 5, 6년 전에 그걸 풀어서 1가구 2자녀로 바꿨죠. 1가구 2자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두 번째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사람들이 애를 막 낳았어요. 베이비붐이 나왔어요. 잠깐.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약간 올라갔다고요. 2016 또 그렇게 정책 바뀐다는 거 아니까 15, 14, 16, 17, 18, 19 요때 18까지 올라갔다고 약간. 그랬다가 이게 퍽 하고 주저앉은 건데 이게 그래서 이 2016년 정책 변화에 의한 단기 증가 효과를 배제한다면 실제 출산율은 1.1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그 단기 효과가 사실은 이제 약효가 끝이 나고 1.1 정도로 보는 게 적정할 거다라고 하는 인구 통계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중국 내부에 좀 혹은 중국과 관계가 깊은 학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반중적인 학자가 그건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1.1 정도. 그러니까 지금 1.3인데 그 1가구 2자녀 정책으로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단기적 효과를 배제한다면 1.1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의 숫자 1.3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 감소 추세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뭐 전문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 수치가 이 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인구학적인 것 이상의 경제 사회적 혹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가미를 하면은 1.3 이하로 떨어지면은 가장 무서운 그 위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일본이 뭐 고령화 사회하는데 일본이 1.43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건강해요. 한국보다 50% 정도 높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1.73. 미국은 사실은 참 EU가 1.6. 미국은 복 받았죠. 왜냐하면 브레인 드레인뿐만 아니라 그 인구들을 밖으로부터 흡입하는 요소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고소득이 되면서 초고소득은 많아요. 자녀가. 근데 이 아퍼 미들 클래스가 중간 상층부가 급속히 줄어드는데 밖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하고 해서 말하자면 세계 최선진국에도 불구하고 1.73을 유지를 하는. 안 그래요. 미국은 계층적인 것보다도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이유가 많아요. 그것도 있죠. 미국은. 그래서 그 계층적인 것보다도 좀 더 심리적, 문화적, 종교적인 게 많아서 예를 들면은 신생 아이의 부모의 절대 다수가 복음주의 기독교야.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도 똑같아요. 유대인도 그 저기 뭐야 그 비종교적 유대인하고 그 이 키파 남자들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하고
그 출생 수를 보면 2배 이상 나요. 정통 유대인은 3명 이상 돼. 평균. 그렇죠. 출산율이. 그래서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21세기는 신앙인의 세상이 될 거다. 신앙 가진 사람들이 애를 훨씬 많이 낳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하여튼 뭐 미국이든 EU든 이게 1.6, 1.73 이걸 유지하는 거는 또 외부적인 유입도 상당한, 물론 그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일단 인구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뭐 중국, 우리, 일본 등등. 또 중국은 아직 뭐 고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도 아니고 굉장한 이 말하자면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부패, 그 다음에 뭐 이제 고용의 질적인 수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1이라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말하자면은 중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한다든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인이 고장이 생긴 겁니다. 네, 노동력 공급이 그렇죠.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게 너무 일찍 벌어졌다. 혹은 중국이 점점 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인 시장 경제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멀어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인구 절벽이 와버렸는데 일단 중국의 그 경제의 특징이 내부식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국내인의 그 구조적인 차별에 의해서 사실은 이 시골 농민공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맹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식 민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빈곤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리크창이 이야기하듯이 한 5억 내지 6억 인구의 소득 수준을 보면은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못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렇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못해요 이게. 그리고 해안 일부 지역의 소득은 내륙 오지에 대비해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 같으면 이게 상상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뭐 4만 달러인데 3만 달러 3만 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어떤 섬에 갔더니 여기는 3천 달러다. 그게 아니죠. 여기는 다 모든 주민이 염전노예다. 뭐 이런 섬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 또 환경오염 이거는 이제 시진핑도 말을 할 때 그 환경이 더 이상의 공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무 깊게 망가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 통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구 절벽이 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이 건강한 건강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깨진 거죠. 깨지고 특히 우리 중국이 이 말하자면 성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격차 뭐 착취 경제, 약탈 경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었던 이 관성이 완전히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을 좀 못 이어줬었어요. 자유구독료 잠시 부탁 말씀 올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신한은행 140-012-108-4937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 교수님. 이제 우리 이제 그 바이든 쪽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튀어서 바이든 쪽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바이든이 미국이 좀 석유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별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저 왜 저래? 미국이? 이런 지금 말하자면은 미국의 석유 대란은 보도는 되고 있어요. 보도는 되는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잘 보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난 보도도 아예 안 하는 줄 알고 하도 이상한 나라라. 보도는 했어요. 보도는 하고. 근데 왜 저럴까라고 하고 그냥 눈 맞고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 상태인데 제일 큰 게 미국 최대 송유관 이 망이 해킹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이제 이게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송유관 망인데. 그렇죠. 우리는 뭐 송유관 망이 해킹 당한다는 게 뭐야? 이게 그거예요. 저기 밸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왜 송유관망이 그리드로 짜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드로 짜여 있을 네, 거라고요.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밸브 닫고 밸브 올리고 하면서 압력 높이고 압력 낮추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게 기름이 꾸역꾸역 흘러가는 건데 그렇죠. 이 밸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당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름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네. 5월 9일부터 이제 송유 차질이 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의 석유 대란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게 랜섬웨어라 그래요. 랜섬이라 그러면 인질 몸값이거든요. 몸값이죠. 예. 해킹을 해서 시스템에다가 시스템 마비시키는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돈 내라. 돈 내면 풀어준다. 돈 내면 제거해줄게. 그렇죠. 바이러스 제거해줄게. 랜섬웨어 지금 해킹 사건인데요. 그 바이든 정부가 이게 대응이 거의 없습니다. 참. 기자들이 어떻게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물어보세요. 컬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입으로는 기후 변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뭐 석유 안 해야 되고 셰일가스 개발 안 해야 되고 뭐 온갖 개념 좋은 얘기인 듯한 구라 다 풀어놓고 막상 석유 파이프라인이 딱 해킹 당하니까 회사에 물어보세요. 저희는 왜 저희한테 묻습니까? 벌써 내 딸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지. 그렇죠. 근데 또 저기 이제 주무담 장관이 에너지 장관이 제니퍼 그레놈이라는 여성인데, 네네. 송유관이 가장 훌륭한 운반 수단이다. 그 하나만한 소리 이야기하면서 그 바이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한 소리라기보다 바이든 정부가 송유관을 못 놓게 중간에 공사 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엑셀 라인인데 이게 캐나다는 또 그런 석유가 있나 봐요. 샌드로. 예. 샌드 오일. 샌드 오일. 예, 그러니까 모래를 쥐어 짜갖고. 예. 그러니까 캐나다의 샌드 오일이 미국에 수입되게 하는 그 미국 중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대한 라인인데, 그리고 이제 위쪽에 그렇게 가로지르다가 미국도 곳곳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도 같이 들어오고 이런 건데 이런 파이프라인인데 이걸 건설을 중단시켰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놓고 나서는 송유관이야말로 이 석유 운송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정신병자 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송유관 그렇게 좋은데 왜 건설을 왜 중단시켰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이게 지금 사실은 상식적으로 뭐 국내적인 특히 한 국가나 혹은 뭐 옆에 인접 국가들 할 때 송유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은 뭐 차를 움직인다는 그건 부분적인 거고, 그렇는데 이제 XL 라인이라고 그러죠.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중부. 그걸 이제 만들어 하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스톱을 지금 이제 시켜 놓고 겉으로는 송유관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해킹 당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회사한테 물어봐라 이런 정도의 지금 방식으로 횡설수설인 거예요. 횡설수설인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석유 대란이어서 이게 뭐 바이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아봤는데 기관찬 저기 명명입니다. 갤런당 이게 지금 3.2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석유값의 2배가 좀 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휘발유값, 우리나라 휘발유가 아마 2.25리터면은 반 갤런이거든요. 아마 2.25리터에 한 2,000원 할 거. 얼마? 4,000원은 안 할 거야. 3천 몇백 원 할 거예요. 2,200원 하면 한 3천 얼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싸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절반이 조금 넘는 거죠. 나는 반 갤런 얘기했으니까. 반 갤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3천 몇백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반 갤런이면. 반 갤런 그렇죠. 2.25리터. 얘들은 반 갤런이면은 1불 60전이니까 2달러거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00원.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거죠. 패닉이죠, 미국은. 미국은 패닉이죠.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가정이나 아마 한 사람당 하루에
하루에 한 60km, 뭐 80km는 우습게 몰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그 다 대부분 다 또 저기 휘발유. 네, 휘발유로 60에서 80km는 우습게 몰아요, 미국이라는 데가. 가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식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기름값이 뭐 엄청 이제 제약 효과 이제 목줄을 죄는 건데 트럼프 때보다 이게 2배. 2배 이상이 훨씬 돼요. 지금 저렇게 지금 사진처럼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주유하려고 줄 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기름값은 굉장히 심리적인 게 커서 이게 가뜩이나 코로나 그 지원금으로 돈이 왕창 풀려 있어서 지금 인플레 압력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걸 인플레 압력을 기름값이 오히려 이제 그 리드하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게 21세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일어나지 않나 보는데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 한번 설명 좀. 원래 뭐 저기 인플레를 해서 뭐 저기 물가는 막 오르는데 경기는 또 침체가 돼요. 그런 게 뭐 그 두 개가 겹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 인플레가 일어나면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고. 예. 그러니까 거꾸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인플레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예. 경기가 나빠지면 디플레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경기 침체 상태에서 인플레가 일어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1970년대 미국이 앓았던 중병이죠. 중병이죠. 그렇죠. 이거를 잡은 게 레이간이에요. 레이간이 잡았죠. 맞습니다. 그때 레이간이 아주 극약 처방을 해서 한때 그 기업 대출, 1급 기업 대출 연이자가 레이간 때 17%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미쳤다 그래서 레이간. 그래도 그 뒤에 노조 문제. 아니요. 그러니까 레이간 때 그러고 근데 그러면서 경제가 확 틀이 잡혀버렸죠. 그때. 잡혔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 잡혀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그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는 한 30년 지났으니까 40년 이제 레이간 때니까 40년 지났네. 35년.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한편으로 정부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면서 지원금을 뿌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왜 가서 일하냐. 주말에 내가 바비큐 먹고 뭐 맥주 파티 할 수 있는데 근로의욕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풀려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나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은 구하려고 계속 구인 광고는 내는데 구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딜레마죠. 그러니까 그 구인난 속에 실업 만연 상태. 그러니까 바이플레이스는 아까 지금 전통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플러스 2개가 지금 아주 고질적인 게 2개가 붙습니다. 구인난과 실업. 구인난과 실업. 그러니까 인플레, 침체, 구인난, 실업 이 네 가지가 패키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거의 이제 바이든의 바이 써서 바이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유산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근데 저렇게 망가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폭망하면서 다시 이제 마가 트럼프 공화당 쪽이 정치적 승리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중동 문제가 지금 뜨겁게 다루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이든의 장난입니다. 예. 바이든이 이제 이란 살려주기 장난이죠. 예. 근데 이게 뭐 마음대로 안 가죠. 그럼 트럼프 때 이미 이스라엘 아랍 그 패키지가 짜였기 때문에 그 연계가 그렇죠. 예. 짜여서 이스라엘 아랍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야 이란 너 미쳤냐 이란 왜 살려줄라 그래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어본답시고 이란이 가자 지역의 테러 단체고 가자 지역 집권 세력인 하마스를 움직여서 로켓 수백 발을 금주초에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을.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네타냐후가 원래 저기 이번에 그 실권할 뻔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반 네타냐후 그룹에 속했던 몇 개 군소 정당이 네타냐후 쪽으로 옮겨 타가지고 그 네타냐후가 더 집권을 더 강화되는 그런. 더 황당한 건 이스라엘 안에 일부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아랍인들이 유대인 때려 죽이자, 유대인 강간해서 죽이자 하고 튀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광란으로. 그걸 이제 포그롬이라는 거 하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그롬이라는 건 POGRAM 그러니까 18, 19세기, 20세기 초에 동구와 러시아에서 그 동네 이제 깡패 혹은 그 집권 세력의 부추김을 받은 이제 그 사회 저질 그룹들이 아 오늘 저기 유대인 지역 가가지고 불 지르고 약탈하고 여자 강간하고 사람 쥐어 패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그걸 포그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자기들을 스스로 지금 자기 하는 걸 포그롬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일부 아랍 그렇죠. 예. 하마스 지령받은. 예. 그러니까 참 네타냐후가 다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조치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상할 수 없던 반테러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다라고 천명을 했죠. 네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이란 폭격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포함한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가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주인한테 가서 따지고 주인이랑 싸움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볼 거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아랍권이 트럼프의 노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의 테러 소위 뒷돈 대주기 여기에서 사실 손을 좀 많이 떼고 지금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남은 거는 이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테러 집단의 뒷돈을 좀 대주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사우디,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뭐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저거 뒷돈 안 찔러주면 우린 물어뜯을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셰일 혁명 이후로 모든 게 다 정상화돼 가니까 저런 이제 뒷돈 대주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 온 상황에서 그렇죠. 마침내 트럼프 말기에 2020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연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랍 쪽 국가들은 이미 테러 단체의 또는 테러성 집단의 뒷돈을 안 지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남은 거는 이란이야. 그렇죠. 저기 하마스가 순이거든요. 순이죠. 순인데 이란은 시아잖아요. 근데 하마스의 양대 파이낸싱 소스가 하나는 이란에서 삥 뜯어오는 거고 하나는 종교 헌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순위 그 무슬림들 중에 좀 과격한 사람들이 하마스에 이제 헌금을 하는. 그렇죠. 또 그 사실은 그 종교 헌금이라고 말은 돼 있어서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참 비극적인 사람들인 게 굉장히 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팔레스타인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네. 아랍의 평입니다. 네, 쟤들이랑 상종하지 마라. 왜? 쟤들 들여다놓으면 나라 망한다. 자 보세요. 레바논이 팔레스타인을 받아들인 다음에 레바논 빠개졌어요. 빠개졌어요. 쿠웨이트가 팔레스타인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쿠웨이트의 전문직 의사, 엔지니어, 회사 무슨 임원 이런 거 부장 이런 거 하다가 저기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후세인이 1990년대 초에 그 이라크를 전부 환영해서 이끌어들였어. 그래서 이 아랍 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브라이트해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전문직으로 많이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돈을 보낸다고요. 그렇죠. 그게 겉으로는 뭘로 나타나냐? 종교 헌금. 종교 헌금.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마스는 그 종교 헌금이라는 루트를 통한 팔레스타인 동포들, 해외 동포들로부터의 헌금하고 또 하나는 이란에서 삥 뜯어오는 거하고 두 개가 이게 거의 반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마스를 손을 본다? 이스라엘이 그럼 어딜 치겠냐고요. 그중에서 이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조치라 그러면 이란이겠죠. 이란 치는 거예요. 개주인 친다. 아이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야 네타냐후 너 그러지 마 하고 사람을 퍽 보냈어. 네. 근데 누굴 보냈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 하디 아무르라고. 야 바이든이 뭐 IQ 2자리야 이 집단 왜 이래 이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국무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실 반 안타이 이스라엘 그 외교관입니다. 반 이스라엘 그 인사고 고위직이고.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위기가 생기니까 바이든은 이스라엘로 특사를 파견해서 지금 이제 네타냐후를 달랜다고 보냈는데 이게 이제 달래는 게 아니라 협박하러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협박이 그렇죠, 되니까 협박이죠. 결론은 왜냐면 이 사람이 하디 아무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지금 현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차관보예요. 그렇죠. 예. 근데 국무부 라인 중에 아주 악명 높은 반 이스라엘 인사인데 예. 차관보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차관보니까 오케이. 팔레스타인 편 이때까지 잘 드는 그런 사람을 차관보로 세워놓고 팔레스타인 좀 달래려는 거야. 그렇죠. 이건 말이 돼. 거기까지는. 근데 네타냐후한테 야 지금 상황 악화시키지 마. 악화시키지 마세요라는 사실상의 특사를 보내는데 이 사람을 보내. 협박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바이든이 네타냐후 협박할 군번이요? 아니죠. 협박 안 먹히거든 이미 먹히죠. 이스라엘은. 안 먹히죠. 예.